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문화기자. 알레한드로 가르시아는 20년 넘게 전 세계의 문화 흐름을 추적해온 베테랑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플라멩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목격했고 라틴 팝이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는 순간들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관심은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문화적 역학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였죠. 2024년 봄, 그는 2달간의 취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라 세계 문화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한드로 가르시아입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묘한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도쿄역에서 신주쿠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저는 일본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불안이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일본은 분명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입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그리고 수십 년간 아시아를 대표해온 팝 문화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첫 취재지였던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큐레이터 다나카시를 만났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성을 추구해왔어요. 하지만 요즘엔 글쎄요, 세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그의 말투에서 저는 미묘한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아키하바라 거리를 걸으며 저는 더욱 명확한 신호들을 포착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체험하러 왔지만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K-드라마 봤어? 저 아이돌 그룹 알아? 김치 만드는 법 배워볼까?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도쿄의 첫밤 호텔 방에서 저는 일본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 특집, K-팝 스타들의 인터뷰, 심지어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까지. 일본이 한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관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일본 문화를 취재하러 왔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끊임없는 한국 이야기들이었어요. 하라주쿠에서 만난 19세 대학생 유키는 완벽한 한국어로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처음엔 자막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BTS였고 가방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키링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도쿄 한복판의 한 기획사 사장 야마다 씨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우리도 한국식 아이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글로벌 전략, 팬 관리 시스템, 소셜미디어 활용법.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신주쿠의 한 레코드샵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K-팝 섹션이 J-팝 섹션보다 넓었어요. 매장 직원은 요즘 젊은 고객들은 한국 음악을 더 많이 찾으세요. 일본 가수들도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저는 한국 화장품 매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시부야의 올리브영에는 긴 줄이 서 있었고 20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브랜드 제품들을 열심히 고르고 있었어요. 한 고객은 한국 화장품이 더 트렌디하고 품질도 좋아요. 한국 배우들처럼 예뻐지고 싶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쿄의 한 카페에서 만난 중년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문화평론가라고 소개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존경이었지만 동시에 부러움이기도 했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문화 전시장 같았어요. 곳곳에 K-팝 스타들의 대형 광고판이 있었고 면세점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상품들을 사들고 있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김민준 씨가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는 10년 전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문화 연구자인데 이제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면서 그가 말했어요. 알레한드로, 1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야. 그때는 우리가 세계로 나가려고 애썼다면 지금은 세계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 한강을 건너며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전통 궁궐과 초현대적 마천루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홍대에서의 첫 밤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사이에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여학생은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K-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와보니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멋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에요. 강남의 한 클럽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DJ가 한국 음악과 라틴 음악, 그리고 유럽 EDM을 자연스럽게 믹싱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모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재창조해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명동에서 만난 관광 가이드는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5년 전만 해도 관광객들은 주로 궁궐과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K-팝 명소, 드라마 촬영지, 아이돌들이 다녔던 학교까지 찾아와요. 한국의 현재를 보고 싶어 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그 불안과 긴장의 정체를 말이에요. 세계의 문화적 중심축이 정말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특별한 취재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화제의 애니메이션 영화 K-팝 걸즈, 데몬 헌터즈의 제작진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 작품의 가상 걸그룹 혼트릭스는 이미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감독 박상우 씨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가상의 아이돌 그룹이 실제 K-팝 산업의 시스템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혼트릭스의 멤버들은 각각 다른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K-팝 시스템을 통해 하나로 융합되는 설정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재 K-팝 업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화의 반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상의 그룹이 실제 음악 차트에서 거둔 성과였어요. 혼트릭스의 데뷔곡 디먼 댄스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 3위에 올랐고 스포티파이에서는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이재윤 씨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요. 팬들에게는 혼트릭스가 실제 존재하는 그룹과 다르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담당 디렉터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전 세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그리고 이제 혼트릭스까지 한국 콘텐츠들은 각각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은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도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잃지 않았어요. 이런 독특한 경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날 저녁 홍대의 한 카페에서 저는 폰트릭스의 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한국어로 폰트릭스의 노래를 완벽하게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한 브라질 팬은 폰트릭스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게 됐어요.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문화 언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K-팝 걸즈, 데몬 헌터즈를 실제로 관람했을 때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특히 주인공 루미가 김밥을 한 줄 통째로 먹는 장면에서 관객들이 보인 반응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은 사실 매우 일상적이었어요. 루미가 전투 후 허기를 달래기 위해 김밥을 크게 한 입 베어 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극장 안의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박수까지 쳤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영화관을 나와서 만난 20대 관객 최지원 씨가 설명해줬어요. 김밥을 저렇게 먹는 모습이 너무 한국적이에요. 외국에서는 김밥을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데 우리는 그냥 손으로 크게 한 입에 먹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멋있게 그려진 것 같아서 뭔가 뿌듯했어요. 며칠 후 저는 더욱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김밥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김밥을 한 줄 통째로 먹는 영상을 올리며 해시태그 김밥 챌린지, 해시태그 KIMBAPCHALLENG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트렌드가 단순한 무방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는 김밥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했고, 브라질의 인플루언서들은 김밥에 현지 재료를 넣은 퓨전 버전을 소개했어요. 한국의 김밥 전문점들은 갑자기 밀려든 외국인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명동의 한 김밥 천국 매장에서 만난 사장님은 요즘 외국인 손님이 70%예요. 김밥 만드는 방법을 묻는 분들도 많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도쿄로 돌아가서 취재를 계속했을 때 일본의 젊은이들도 김밥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한 일본인 유튜버는 김밥은 원래 일본의 마키즈시에서 온 건데 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까라고 댓글에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도쿄의 한 문화 비평가 사토시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김밥이든 라면이든 원래는 일본에서 전해진 음식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한국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것이 문화적 영향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현상을 통해 문화 전파의 새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이나 문화가 천천히 점진적으로 확산됐다면 지금은 소셜미디어와 글로벌 콘텐츠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징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전통 마을이었어요.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정자에서 만난 박철수 할아버지 78세는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스마트폰에는 BTS의 빌보드 1위 소식,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뉴스, 그리고 손녀딸이 보내온 K-드라마 관련 기사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기자양, 우리가 이런 날을 볼 줄 누가 알았겠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했지. 코리아 하면 전쟁밖에 몰랐거든.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 75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K-팝 동아리 회장을 한다더라고. 외국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자고 조르는 바람에 한국어 선생님 역할까지 하고 있어.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손자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윤기 할아버지 82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이기도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 노스코리아? 라고 물어봤어. 남한과 북한도 구분 못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 증손자가 부르는 노래를 세계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있어. 경로당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한국 관련 해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CNN에서 한국 화장품의 세계적 인기를 다룬 보도였는데 어르신들은 모두 화면을 주시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적을 보게 될 줄 몰랐어.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도 제대로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 아이들이 한국말 배우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됐으니 마을 이장 최정우 씨 68세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이 마을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시골 풍경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말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최근 뉴스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화면에서는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때는 남의 나라 것만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우리 것을 남들이 부러워하는구나. 한 할머니의 말에 모든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문화적 성취를 넘어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자존감과 정체성의 회복이었어요. 다시 도쿄로 돌아온 저는 일본 사회의 미묘한 변화를 더욱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목격한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문화평론가 다케시 요시다시 55세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아시아의 문화 리더였다고 자부했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음악이 아시아 전체를 이끌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의 말이 끝나지 않은 채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한국 아이돌의 대형 광고판이 보였어요. NHK에서 일하는 프로듀서 사토미 씨와의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일본 방송보다 한국 콘텐츠를 더 선호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일본인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도쿄대학교의 미디어 연구소에서 만난 교수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은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들어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내수 시장에 안주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쿄의 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대표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거든요. 지금 와서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키하바라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웹툰이 일본 만화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어요. 젊은 독자들은 한국 작품을 더 선호해요. 스토리텔링이 더 다이나믹하고 그림체도 세련됐다고 해요. 도쿄 거리에서 만난 일반인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30대 회사원 히로시 씨는 한국 음악이 좋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왜 일본 음악은 세계에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드는데 라며 아쉬움을 표했어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일본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었습니다. 한 유튜버는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해요. 하지만 솔직히 질투도 나고 부러워요. 원래 이런 자리는 우리가 차지했어야 했는데 라고 털어놨어요.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우려가 표출됐어요. 문화적 영향력은 결국 소프트 파워예요.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과제가 됐어요. 도쿄의 마지막 밤, 저는 신주쿠의 한 바에서 일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근저에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깔려 있었어요. 2달간의 취재를 마치고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원고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한동안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문화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문화 지형의 근본적인 재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한국 새로운 문화 제국의 부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문화 현상은 한국의 글로벌 문화 리더십 확립이다. 한국은 더 이상 서구 문화의 모방자나 일본 문화의 아류가 아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모방하고 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한국 성공의 핵심 요인들을 분석했어요. 첫째,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겨냥한 전략적 접근. 둘째, 전통과 현대성의 조화로운 결합.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접적인 팬 소통. 넷째, 정부와 민간의 효과적인 협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적 변화였어요. 한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는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정체성 확립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게임, 전통 문화 등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대중문화의 주도권은 명백히 한국으로 넘어갔다.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자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됐습니다. 한국의 한 독자는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외국 기자가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정확하게 포착해줘서 고맙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기사를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반면 일본의 한 독자는 기사가 일본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쓰여진 것 같다. 일본도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 라고 반박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한국의 어르신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제 기사를 읽은 어르신들이 직접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젊은 기자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날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유엔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도 제 기사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 통합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후속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문화 권력의 이동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기사에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문화적 영향력이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은 나라도 창의성과 전략을 통해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증명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일본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르네상스의 시작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더욱 풍성한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보여준 그 자랑스러운 미소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성공의 기쁨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인정과 존경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